불안하게 도출을 올렸던 가사 관리인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고 기간 연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초기 기획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나실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용해인 의원님은 또 몇 주 쉬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이렇게 됐네. 저렇게 일정이 좀 안 맞았는데 예. 네, 그래도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예, 그 최나실 기자님은 요 가사 관리인 관련해서 기사를 좀 많이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일단은 뭐 이 사업이 뭔지를 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좀 기자님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국일보에서 노동 담당 기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2023년부터 이 정책 시행 논의를 다 지켜봤는데요. 이제 첫 정책을 제안한 거는 2022년 9월에 오세훈 시장이 좀 저렴한 가격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서 돌봄 인력으로 사용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고 이후에 사실 되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한창 논란이 있다가 작년 9월부터 이제 100명의 필리핀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셔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2월까지가 원래는 시범 사업이 끝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용하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뭐 다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필리핀에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 또 뭐 영어를 필리핀이 쓰니까 이게 뭐 가사 도우미들을 도움도 받으면서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도 이탈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98명 정도가 서울 시내에서 180여 개 가구에서 업무를 중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한번 시범 사업이 끝나고 연장을 했는데 네. 연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던데요. 91%가 연장률이 됐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수긴 하지만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보시면 이 사업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빠르게 받으면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이 된 정책인데요. 뭐 만족도가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남 고소득층들이 영어 잘하는 가사관리사를 저렴하게 구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월 한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월 1,200만 원이요? 네, 평균적으로 1,20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이제 되시는 상황이고 월 900 정도 버시는 분들이 이제 한 4분의 3 정도 되니까 사실 이미 지출할 여력이 되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장하는 것도 사실 지출할 여력이 되는 분들이 이용을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연장률이 높고 뭐 그걸 만족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고소득층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치구별로 서울에서 그러면 어떤 데서 이용을 하느냐 보니까 강남구가 가장 많았는데 30가구 그리고 서초구 18가구 성동구 17가구 송파구 17가구 용산구 13가구니까 그냥 집값 비싼 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라는 뭐 그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상 자체는 지금 뭐 명확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시범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서 뭐 이용료 비용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 이제 상승이 됐는데 이 상승이 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그 외국인 가사 노동자분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동일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범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제 중간 업체들이 들어가는 마진이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간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전혀 가져가는 돈이 없었는데 사실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인상이 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고 또 이제 정부가 관여해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각종 수당이라든지 뭐 주유수당 이런 것들을 챙겨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용자가 내는 금액이 13,940원에서 16,800원
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좀 시간당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여력이 되는 분들이 월소득이 뭐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이용을 했으니 이게 심각하게 내가 이 서비스를 끊어야 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 한겨레가 단독 보도 이틀 사흘 전에 단독 보도를 한 거 보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외국인 가사 사용의 시범 사행은 또 강행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이제 이 사업의 취지가 처음에는 논란들이 또 있었지만은 비교적 값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의 어떤 육아의 어떤 부담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냐 맞느냐를 가지고 또 노동계라든지 굉장히 논쟁이 많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거는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가 목표인데 실제로는 그 최저임금 이하의 그 시급을 지출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40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사 노동이나 돌봄, 보육 노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논란과 어떤 망신스러운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제노동기구 ILO나 이런 데의 어떤 기본적 방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야 되는 어떤 국제사회적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에 기자님 이게 롤모델이 뭐 여러 나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싱가포르, 홍콩 얘기가 처음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일본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다른 나라는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처음 구상하신 모델은 홍콩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인데 그 나라는 이제 여러 비용을 다 합치면 월 100만 원 정도면 이런 헬퍼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거나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 임금 체계를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집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것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출퇴근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한국도 일본이랑 상황이 좀 비슷한데 아까 용혜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국인 노동자들 에게도 어떤 타격이 당연히 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동시에 임금이 하락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돌봄 분야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게 되면 이 노동자분들이 돌봄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더 싼 값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국인은 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내국인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뭐 그런 딜레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 임금제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은 사실상 집에서 거주하는 거잖아요. 뭐 집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300만 원으로 거주까지 바깥에서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출퇴근제로 하면은 이게 좀 여러모로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거주의 문제, 한국의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생활비,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드는 생활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국에 있는 본인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저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최소한의 생활도 사실은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한국에서 이 가사 관리사가 가사 근로자법을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가사 관리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히려 그 가사 근로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처우도 악화될 것이 뻔하다. 이런 문제 제기는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홍콩의 경우에 가사 노동자들의 18%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66%가 착취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뭐 어떤 신체적 학대라거나 착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갈 만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번갯불에 콩거 먹는 방식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이주 노동자들이 가사 노동자들이 이주해서 들어와서 일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수기하고 보완책들을 마련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많은 우려와 비판의 지점이었죠. 그렇군요. 서울시와 정부는 가사관리인 사업이 여성 취업 촉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저출생 문제는 당연히 이제 먼저 들고 나온 건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여성 취업 촉진 효과라는 게 이미 사실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가사 도우미를 이용하는 건데 더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육아를 하다가 가사 도우미를 받으니까 그때 취업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지 좀 잘 어떤가요? 현실은 좀 기자님. 사실은 그 정부와 서울시에서 6개월 사업을 한 뒤에 이제 투명한 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태시고요.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애초에 한 100여 개 정도 가구가 서울시에서 이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직접적으로 출산율이라든지 여성 취업률에 어떤 통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그 112가구를 이제 상대로 이용자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 중에 한 47% 정도만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인 도움을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 만족도 자체는 높더라도 이분들도 약간 저출생에 과연 도움이 될까? 약간 갸우뚱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보더라도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이 정책을 도입했는데 사실 출산율이 반등하거나 이런 효과는 없었고요. 하락 추세를 둔화한다 정도일까요? 그런 효과만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결국 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옛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은 온 마을 사람이 다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이런 보육계나 이런 뭐 출산율 제고 이런 걸 하려면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공적 영역을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원님.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로 육아를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가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이럴 때인데 이럴 때 보통의 많은 경우는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을 통해서 사적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공적인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 체계들을 마련하게 된다면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가사 관리인 사업과 관련돼서 저출생 문제에 효과가 있느냐 이걸 좀 보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월 평균 소득이 한 1,2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소득 분위별 분만 건수를 보면 실제로 출산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고소득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있습니다. 그 분만 건수가 저소득층일수록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출생률을 높인다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고 사실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만 해줘도 이 0.72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합계 출산율은 극복하거나 반등할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불평등 문제라거나 경제적 이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월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의 그 가사 도우미를 외국에서 데려와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소득 분위별로 이미 분화가 돼 있고 양극화되어 있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자들은 이미 애를 더 많이 낳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애를 덜 낳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를 덜 낳는 사람들을 더 낳게 해주려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주거를 어떻게 확보를 해주고 맞벌이가 있으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적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우선인데 지금은 별로 효과가 없는 쪽에 지금 고소득층에 집중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가 있는데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가장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순위는 아래와 같은데요. 국공립 직장 민간 어린이집 이거를 확충해달라는 게 50.8%, 본인이나 배우자 15%, 정부 아이 돌봄이 1.5%, 민간 돌봄이 0.7%니까 결국은 국공립, 뭐 직장, 민간 어린이집, 뭐 직장을 다니려면은 직장에 가장 가까운데 이런데 어린이집이 있어야지 이걸 맡길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지만은 좀 작은 사업장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이거 들여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부작용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가요, 기자님?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이제 민생 토론회 때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외국인 그 돌보미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최저임금 적용을 좀 피할 방법으로 저희 근로기준법에 가사 사용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 어떤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계약, 그러니까 가정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1대1로 그냥 사적 계약을 맺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제 우려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노동자분들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분들이 이탈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개별 과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전문가분들은 아주 우려하고 또 이제 임금 체계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차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할까 이런 의문도 이제 표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만 원 받으면서 가사 관리인 하느니 이거는 뭐 그냥 가정이지만은 그냥 거기 뛰쳐나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은 두세 배는 더 받을 텐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될 유인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가사 노동자라고 하는 그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임금 노동 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육아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의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는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시범 사업이고 원래 정책이라는 거는 실패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노선 선회도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얼마나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데려와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테스트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앞으로는 그러면 의원님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식의 좀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저렴하게 그 돌봄을 그냥 사적으로 그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그 결혼한 청년들이 왜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사 노동자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는 것이 일단 낳아라. 그러면 뭐 시설에 보내든 이렇게 가사 관리사가 돌봐주든 할게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는 퇴근하면 최소한 아이와 함께 저녁은 먹을 수 있는 삶 그런 어떤 노동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최소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끝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렇게 좀 정말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고 한다면 그런 큰 그림에서의 논의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손학조 대표가 얘기한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기자님, 좀 짧게 어떻게 우리가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약간 정부에서 시급한 마음으로 이걸 추진하신 건 알겠지만 좀 재정을 덜 투입하고 이걸 손쉽게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부부가 양쪽 다 돌봄에 참여하는 걸 정부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용 문화라든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100조 이상을 투입을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사관리, 외국인 가사관리인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